한 사내가 자기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온 사람을 본 사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자신과 똑같은 목소리, 심지어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까지 같았습니다. 문 안의 사내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 남의 얼굴을 하고 내 집에 들어오려 하느냐. 소란을 듣고 달려온 아내는 두 사내를 번갈아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 중 하나는 10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의 손톱을 먹고 그 삶까지 삼켜버린 쥐였습니다. 달빛이 깊어지는 밤, 야담당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주인과 가짜 주인의 이야기, 손톱 먹은 들쥐입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고을에 최서방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논 몇 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부지런히 장부를 살피고 때마다 장터를 오가며 살림을 조금씩 불렸습니다.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버릇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깎으면 아무데나 툭툭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청에서도 깎고 곳간에서도 깎고 술상을 받은 뒤 사랑방에서도 깎았습니다. 아내가 빗자루를 들고 뒤를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여보, 자른 손톱은 한데 모아버리세요. 방구석에 흩어놓으면 어쩝니까? 최서방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깟 작은 조각을 누가 가져가기라도 한단 말이오. 쥐가 먹으면 먹으라지. 그때 사랑방 벽 뒤에서 가느다란 수염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집에는 오래 묵은 들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쥐는 밤마다 벽 틈으로 기어나와 최서방이 버린 손톱과 발톱을 찾아 먹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쥐는 최서방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삼키며 그의 목소리를 익혔습니다. 기침하는 버릇과 걸음걸이도 보았습니다. 아내를 부를 때의 말투와 어머니 앞에서만 낮아지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장보를 어느 괴짝에 넣는지, 뒷마당 감나무 밑에 무엇을 묻어두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톱 조각을 삼킨 쥐의 몸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앞발이 길어지고 회색 털은 사람의 살갗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길게 끌리던 꼬리가 짧아지더니 마침내 옷자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기 전 사랑방 한가운데에 최서방과 똑같이 생긴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림자 끝에서 가느다란 꼬리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최서방은 밀린 물건값을 받으러 이웃 고을로 떠났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열흘은 좋게 걸릴 길이었습니다. 최서방이 떠난 사흘째 되는 새벽, 쥐는 안방 괴짝을 열었습니다. 최서방이 아끼던 남색 도포를 꺼내 입고 그의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가 날이 밝을 무렵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눈길이 막혀 일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소. 아내는 남편이 너무 일찍 돌아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목소리도 분명 최서방이었습니다. 왼쪽 눈썹 위의 흉터도 그대로였고 신혼 첫날 아내가 깨뜨린 비녀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어릴 적 아들의 버릇을 물어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짜 최서방은 진짜보다 더 다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직접 다렸고 아내가 무거운 독을 옮기려 하면 먼저 달려가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의심마저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진짜 최서방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건값을 받아 두툼해진 주머니를 품에 넣고 가족이 반길 모습을 생각하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진짜 최서방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짜 최서방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말은 내가 묻겠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옷을 입고 내 집에 서 있느냐? 두 사람의 고함에 아내와 어머니, 이웃들까지 대문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얼굴의 사내 둘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최서방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라면 우리가 처음 살림을 차린 날 부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진짜 최서방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새솥을 깨트리고 울기에 내가 어머니 몰래 장터에서 다시 사왔지. 그 순간 가짜 최 서장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10살 때 알아누웠을 때 무엇을 먹고 싶다고 했느냐? 두 사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한겨울에 산딸기를 먹고 싶다고 떼를 썼습니다. 누구도 진짜를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가짜는 오히려 진짜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저자가 우리 집 사정을 훔쳐듣고 내 얼굴까지 흉내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 틀림없소. 마침내 두 사람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원님은 진짜와 가짜를 나란히 세워놓고 밤늦도록 질문했습니다. 집안의 재산날을 물었습니다. 장부에 남은 쌀의 양을 물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날을 물었고 어머니만 아는 태몽까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은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글씨를 써보게 해도 같았고 걸어보게 해도 같았습니다. 원님은 오래 고민한 끝에 가짜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줄곧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를 돌보았다. 가족도 이 사람을 주인이라 하니 진짜일 것이다. 그리고 먼 길에서 돌아온 진짜 최서방을 꾸짖었습니다. 남의 얼굴과 집안 사정까지 흉내내다니 다시 이 집에 얼씬하면 엄히 다스리겠다. 진짜 최서방은 제 이름도 집도 가족도 잃은 채 관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내는 겁에 질려 가짜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이 최서방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최서방은 여러 고을을 떠돌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빼앗겼다는 말을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남의 재물을 탐내는 자라며 쫓겨났습니다. 옷은 해지고 신발 밑창은 닳았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그는 산중의 작은 절에 몸을 피했습니다. 마루 끝에는 늙은 스님이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최서방의 사연을 끝까지 듣고 물었습니다. 내 모습을 한 것이 내 기억까지 알고 있다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저답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떨어진 것을 오래 먹은 짐승이라면 얼굴과 기억을 흉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 행세를 한다고 짐승의 본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스님은 곁에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 눈에 감춰진 것을 짐승의 눈은 알아보는 법이다.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가보아라. 다음 날 최서방은 고양이를 품에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는 원님 앞에 엎드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진위를 가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원님은 귀찮아했지만 이번에도 거짓으로 드러나면 벌을 받겠다는 말에 두 최서방을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가짜 최서방은 헝겊으로 덮인 대나무 바구니를 보자 입가에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두 손은 자꾸만 도포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진짜 최서방이 바구니에 덮개를 걷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둑한 관아 안에서 두 눈이 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그 빛 가장자리에 아주 가느다란 오색무리가 한번 피어올랐습니다. 고양이는 진짜 최서방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곧장 가짜를 바라보며 등을 둥글게 세웠습니다. 가짜 최서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짐승을 치워라. 그는 사람들을 밀치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고양이가 바닥을 박차고 그의 등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가짜의 남색 도포가 허공에서 푹 꺼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물결처럼 일그러졌고 손가락은 짧은 발톱으로 오그라들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꼬리가 옷자락 밑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마침내 도포 속에서 커다란 회색 들쥐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들쥐는 관아기둥 뒤로 달아나려 했지만 고양이가 더 빨랐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울음이 한 번 들린 뒤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원님도 아내도 늙은 어머니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짜가 서 있던 자리에는 구겨진 도포와
낡은 갓만 남아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가장 먼저 진짜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내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최서방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밀어냈던 가족이 원망스러웠고 동시에 가짜가 자신보다 더 진짜처럼 살았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한참 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쥐는 내 얼굴만 훔친 것이 아니오. 내가 함부로 흘리고 다닌 버릇과 말과 기억을 오랫동안 주워 먹었소. 원님은 잘못된 판결을 사과하고 최서방에게 집과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서방은 가장 먼저 사랑방과 곳간에 묵은 먼지를 모두 쓸어냈습니다. 벽 아래에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버린 손톱 조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조심하게 된 것은 손톱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 매일 되풀이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했던 버릇, 자기 이름으로 맡은 집과 사람의 마음. 그는 그 모든 것을 전보다 귀하게 살폈습니다. 쥐둔갑 설화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널리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쥐가 먼저 들어가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원조자가 스님이나 노인 혹은 낯선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손발톱을 먹은 쥐가 주인의 모습으로 둔갑하고 고양이가 그 정체를 밝혀낸다는 중심 줄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머리카락과 손발톱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의 일부라 여겨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금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에 무관심한 사이 자기 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도 담고 있습니다. 쥐가 훔친 것은 최서방의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수롭지 않게 흘리고 다닌 삶의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키고 돌보는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달이 다시 기울 무렵 야담당의 문을 열겠습니다.